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대원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이제 오늘 첫 시작인데요. 이 강좌가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네, 그동안 여기 상담학과, 명상학과 하시면서 많이 인간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아초월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인간 마음속의 무한한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이 자아초월 심리학 그 책을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하실까요? 보통 쉽다고 하실까요? 네,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하세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냥 머리로 들어서 어려운 그런 강의보다는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접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번역서도 여러 권이 나와 있어서 사실 이론은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특히 불교 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상담학과 명상학과이기 때문에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복잡한 것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좀 연결을 시키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들 어떠세요? 귀엽고 그냥 네, 이쁘고 그러시죠? 네. 이렇게 어린 때는 아마 이 자리에 선생님들도 이런 시절이 다 있으셨을 텐데요. 아직 자아라는 의식이 그렇게 많이 확립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때만 해도 그냥 옆에 친구랑 천연스럽게 같이 어울리거든요. 천연스럽게 어울리고 그냥 별 생각이 없이 그렇게 재미있게도 지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그냥 있는 대로 꽃이 피고 표정도 자연스럽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아초월을 이제 앞으로 이론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랜스가 초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퍼스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라틴어로는 가면이라는 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누구든지 여기 여자아이 남자아이 아주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과 행동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한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마치 때로는 가면을 써야 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가면을요. 예를 들면 무슨 가면이 필요할까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갑자기 옆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우리 집은 부모님은 돈이 많다 적다 옆에 친구보다 어떻다 하고 비교하는 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돈이 좀 없다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약간 있는 것 같이 해서 가면을 쓰고 싶어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옆에 다른 아이는 또 뭐 엄마가 이거를 해줬다, 아빠가 이걸 해주었다, 굉장히 사랑받는 것처럼 만약에 보인다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래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명이 우리가 자아초월 심리학을 위주로 이제 살펴는 보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론으로 자아초월 심리학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이론들을 만든 분들이 그것을 바라지를 않으셔요. 앞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게 어떤 복잡한 이론을 사실은 배우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좀 보고 또 그것이 옳지 않은 거라면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사실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는 남보다도 잘 조건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 사회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만 해서 같이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시다시피 자아가 중심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되면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각자 자기가 더 잘 되고 자기 생각만 해서 잘 지냈으면 아마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 행복해졌을까요? 네? 네, 부딪히죠. 더 잘났다고 부딪히죠.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서로 더 잘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자아철 심리학은 뭐 몇십 년 전에 누가 하기 시작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본질적인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이제 이론에만 치우치면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머리의 소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특히 우리 같은 불자라든지 명상,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아주 제가 스스로도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되건 어르신이 돼도 여전히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잘나든 못나든. 그렇죠? 그러려면은 자기 중심성은 넘어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대로 인간도 사실 자연의 일부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어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걸 보시는데요. 밤하늘이 어떠세요? 아름답고, 네, 또 굉장히 무한하고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내용이 전부 자아초월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윤동주의 서시인데 사실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아초월 심리학은 어느 사실 몇몇 이론가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만 보셔도 사실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일부러 이론적인 초월이다 이런 것보다는 잠깐 우리도 우주와 같은 마음이 돼서 생각해 보려고 시를 가져왔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자기만 생각한다면 사실 하늘을 우러러 볼 필요가 없죠. 자기 생각만 한다면, 특히 물질적인 자기만 생각하면. 그런데 인간은 이 지구에 살면서도 광활한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란 것은 누구나 다 유한한 존재잖아요. 자기 욕심 같아서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요. 그게 안 되는 현실, 실존 상황도 우리가 직면을 하는 존재고요. 더군다나 나아가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스스로도 돌아볼 줄 알고 나의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잎새 이는 바람에도, 물론 이것은 시에 대한 뭐 해석이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때로는 자연의 현상, 잎새 바람이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원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네. 괴로워할 줄을 아는 존재이죠. 네. 그리고 별을 또 노래할 줄도 알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모든 죽어가는 그런 고통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인간으로서 또 현실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매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도 역시 별이 나타나는데 그건 또 인간이 보는 그런 것이죠. 자,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를 비슷한 시를 쓴 분들은 많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어땠습니까? 인생이 죽는 날까지라고 하셨는데 언제 정도에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요? 30세도 살지를 못하셨어요. 죽는 날까지인데 30세도 못 채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 당시 일제 때 일본에 원래는 유학을 또 가셨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평탄하게 잘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지식인인 데다가 그렇죠. 그런데 독립운동에 연루가 되셔서 일본에서 옥중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고,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도 생체 실험 대상까지 됐다고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우리가 자아초월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가
나 홀로 몸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이었고 모든 죽어가는 것 속에는 다른 한국인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의만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고통받고 핍박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은 공부도 뭐 하시고 문학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데 30세도 되기 전에요. 그것을 그냥 추구하는 걸 선택을 안 하신 거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같은 우리 한민족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생각이지요.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가 가치가 있죠. 사실은 그분들의 뜻하신 것도 이런 일상을 외면하고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가장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30세가 되기 전에도 주어진 길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초월한 한 시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말씀은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름이 알려지시고 우리가 다 추모도 해드리고 합니다만 이름 없는 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저 또 저런 시로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우리가 자아초월은 인류의 가능성이고 사실은 특정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들이 항상 나의 이런 작은 몸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뭔가 더 다른 거, 더 올바른 길,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추구한 사실은 그런 어떤 공동적인 의식에서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그런 분들이 용기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네, 각자 마음의 별을 찾아서 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러시죠?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보시면은 아까 자초월 그 얘기가 하기 때문에 자 이 풍경도 어떠세요? 봄 풍경. 아까 아이들도 봤지만은요. 우리의 지금 가장 큰 것을 이 강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요. 초월을 우리는 무엇을 초월할 것인가 했을 때요. 이 꽃들은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아까 21세기에 우리 인간들의 비유를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비유를 해보자면 이 꽃이 그냥 이렇게 있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왜 옆에 꽃보다 키가 작아? 조건이 나는 뭐 내가 덜 이거 뭐 안 되네. 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유한 것보다는 비교하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 꽃을 보면서 이 꽃보다는 내가 뭐 영향을 많이 가졌어. 우리로 말하면 돈을 많이 가졌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자 무슨 능력, 명예, 지위, 가지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도 70억이 넘게 지구에 이렇게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울려서 살고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 꽃들이 만약에 그런 의식을 잔뜩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뭐는 많이 가졌다. 이게 풍경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물론 경쟁도 있고 이래야 발전이 있다. 물론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교에서만 오는 발전이 아니라 이 꽃들처럼 자기 본래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아 초월에서 우리는 사실 이기심을 더 초월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자연 상태가 너무 벗어난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목도 자아 초월과 심리 치료인데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을 적용해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도
대개의 고통들은 극도의 이기심이나 비교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 강좌를 같이 들으시면서 각자 자기 마음을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꽃처럼 살고 있을까? 어떤 것에 걸려서 옆에 꽃들하고 비교하느라고 너무 고통받고 있진 않은지. 네, 우리가 좀 그런 눈을 가지시고요. 나아가서 같이 이것을 좀 초월해보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시면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그러시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지요? 조건에 의해서. 네. 자, 우리 자아초월 심리학은 이제 주로 매슬로가 60년대에 최상의 인간 본성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본성을 찾는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작한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초월 이 말이 그렇게 새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분야를 보면은요. 여기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라든지 연구자들 자체를 보면은 경제학, 교육학, 교육심리, 상담 우리 여기 그리고 환경연구, 간호과학, 의학, 정치, 공공의료 등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탐구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나 동양 사상에서는 항상 개인만이 아니라 더 다른 거, 불교라면은 깨달음이라든지 무아 이런 초월하는 것은 사실 수천 년 동안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보시는 모든 이론가들이 거의 다 여기서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로 불교와 동양 사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면 사실 뿌리는 동양에 있고 불교에도 있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렇게 무슨 심리학하고 이름이 나온 것이 이제 20세기 후가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그래도 서구에서 60년대에 이러한 것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60년대 전반부터의 분위기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그냥 편안히 생각하시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이제 굉장히 겉으로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풍요로운 자본주의가 등장을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겉으로는 민주주의고 또 아주 자본주의 성장, 경제 성장인데 그 속에서 개인의 권리는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흑인 문제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까지 있으니까 생각을 못하지만 이때 우리 굉장한 차별이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할 때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민주주의인데 왜 어느 인종은 어느 민족은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돼. 이런 모순이 생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겉으로는 자본주의하고 막 굉장한 물질적 풍요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인 빈부격차는 상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시지만 인간 소외의 문제들 정신적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렇게 60년대는 이제 2차 대전 후에 많은 흐름을 하면서 굉장히 모순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청교도주의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네, 윤리를 잘 지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적으로는 차별이 뿌리가 박혀서 겉으로의 민주를 이야기한다. 네. 그리고 개인주의 막 휴머니즘이라고 인간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성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학생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흑인 민권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이게 그냥 운동 정도가 아니라 뭐 백인 체제를 어떻게 전복할 것 같은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운동들도 있었고 우리가 다들 아시는 베트남전에 대해서 너무 의미 없이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끌려가서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전 운동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서 체제도 비판하고 정치 막 투쟁도 일어나고 굉장한 그런 움직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운동들이 다 뭐 캠퍼스마다 일어나고요. 우리가 가끔 많이 들어보셨던 히피족이라고, 뭔가 히피족이라 그러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덥수룩하고 왠지 모범이라기보다는 약간 저항, 자유분방. 사실이 그랬습니다. 사실이요. 네. 그래서 이거 시대 배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배경 하에서도 이 자아초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히피족이 하고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자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여기는 청교도주의, 금욕주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도 막 자유. 그 전에는 아주 뭐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떤 자유, 연애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배경이 있었고요. 뭐 이거는 한번 말씀은 그래도 드려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전신성 물질 중에 LSD라든가 그러니까 환각제죠. 네. 실제로 이것은 이후에서 다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이런 걸 사용도 하고 했어요. 거기서 미국에서는. 근데 사실 유해하지만 한 가지의 중요한 역할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너무 이제 바르고 금욕적이고 이런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다가 보니까 풀어질 줄을 모르고 고정의 틀이 딱 잡혀 있고 사고나 행동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환각제는 뭐예요? 네, 굉장히 풀려지고 자유분방해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전쟁의 고통에 대해서 잊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있었는데요. 이 환각제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것을 막 하고 하다 보니 의식이 뭔가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한 차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막 자기가 너무 행복한다든지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것도 막 보이는 것 같고. 네.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도대체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떤 뜻을 주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내가 알던 그 소위 정상적인 사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내 몸 상태라든지, 아니 이게 전부가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처음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반항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인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심리학과에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네, 우리가 프로이드나 그 전에 행동주의나 이렇게 보시면은 뭐 꿈의 분석이나 이러한 것은 있지만, 이런 뭐 환각 상태라든지 다른 의식 상태, 신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네, 부정적으로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고, 뭐 꿈 같은 것도 분석을 위해서나 필요한 거지, 뭐 그걸 이렇게 추구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더 큰 일은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막 예를 들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꿈에 나타나든 뭐든. 그러면 그런 건 전부 비정상,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인간의 그런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전혀 심리학에서 말이 심리인데 전혀 논외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외는 윌리엄 제임스 같은 분은 19세기 말에 그런 것도 대상을 했지만, 주류에서는 그런 걸 뭘 얘기해? 신비? 그건 개인적으로 신비. 아까처럼 별을 노래함 그런 건 뭐 개인적인 그건 것이지, 이런 과학적인 소위 말한 과학적인 심리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네, 이러면서 알고 보니 뭐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제서야 신비하다 뭐하다 하는 그런 무의식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예전에 동양 종교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융심리학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이미.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설명하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이제 불교라든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엘퍼트란 분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식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막 하시다가 결국은 요가를 배우시게 되고 요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요가를 많이 하지만 예전 같으면은 심리학자는 심리학자, 네, 뭐 건강을 위해서 조금 요가는 할 수 있을 망정 그걸 하는 거는 예전엔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굉장히 점잖고 거룩하고 논리적인 것만이 특히 학자라고 해도 그것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학문을 하고 이론을 하고 무슨 과학자라고 해도 똑같이 내면에 무한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렇게 전체적인 면을 다 생각을 할 때가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말하자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네, 하여간 지금은 이것을 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환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정신적으로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마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신비 체험을 분명히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너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뭐 우리가 뭐가 들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정상이구나. 많은 경우에 그랬다고 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막 부모들이 얘는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자아초월이나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꼭 비정상이 아니라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어떠한 의식 상태가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주의, 정신분석, 우리 인본주의, 특히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사실은 바로 자아초월의 태동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심리학의 제4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정식으로는 미국에서 자아초월이라고 해서 심리학회가 결성이 된 것은 69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저널 학회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소개된 게 80년대고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소개가 됐어요. 소개된 것 자체는. 네. 어떻게 이렇게 좀 10년씩이나 저기는 20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저기 배경도 있고 사회적인 배경.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90년대 이후에 이제 21세기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 이 당시에 그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의 책을 읽으시면은 60년대, 70년대 이런 위주로 해서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자아초월 학자 중에 최근 21세기 후에 2000년대 이후가 되면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21세기를 네, 네, 뉴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어떤 게 뉴가 됐냐면은 영성의 시대라고도 말하잖아요. 지금 정신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명상에 대해서 뭐 어디 가도 명상 얘기를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살펴보실 때에도요. 기존의 이런 이론 또 이런 어떤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여기 상담학과 분들은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명상을 할 때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로 우리가 같이 참고를 하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아 초월이 그냥 초월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60년대 배경 속에서 자 이제 이런 것이죠. 정신 분석은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주로 무엇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쾌락의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콤플렉스로 인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많죠. 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는 또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이 사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교육을 했더니 그 애가 누군가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뭐 언어 교육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런 조건을 하면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아까 꽃처럼 인간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무엇을 느끼나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무슨 어디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건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을 거야 하고 이렇게 환원을 해서 한두 가지로 그냥 그 개인의 개성보다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막 분석을 하게 됐고요. 물론 그게 과학적 타당성도 있었습니다만 행동주의도 그 학생이나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교육 효과가 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이렇게 해서 좀 기계적이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기계적이고 부분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연구가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았죠. 부정적인 것이. 네. 물론 이제 이해는 되시죠? 왜냐하면 병리적인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석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연구가 많았지만 인본주의가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은 기존의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의식 이것만이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신비롭고 뭔가 또 다른 의식 차원이 있다. 이제 그것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어쨌든 뿌리는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 개개인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또 객관성 과학적 속에서 분석을 하면서 정상 비정상의 선을 나누고 재단을 한 거기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인 마음을 찾는 것이 사실 기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본에서 그것조차도 초월하는 것이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네. 자, 우리도 뭐 요새 어떻게 자기 자신과 남을 대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잠재력 개발 운동, 포텐셜 무브먼트에서 굉장히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운동도 많았고요. 우리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한 몇십 년 전에 혹시 뭐 잠재력을 개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셨잖아요. 잠재력이다 그런 거요. 네, 기존에는 잘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 전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상담 관련해서는 참 만남이라고도 하고 번역은 여러 가지도 하는데요. 인카운터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야말로 진실되게 만나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런 그룹적인 상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마 지금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참 만남 그룹.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왕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상담학과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명상학과 선생님들도 남에게 명상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러한 것을 할 때 잠깐 주의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뜻은 그야말로 참된 만남인데 굉장히 좋은 취지이죠. 그리고 참되게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만난다라고 하는데요. 자칫하면은 이것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진실하게 만나야 되고 참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그룹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뭐든지 다 말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지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이제 이런 호소를 듣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 이제 집단 상담처럼 모여서 뭔가를 예를 들면 자기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떤 어렸을 때 상처를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존감을 좀 높이고 싶고 그런데 잘못하면은 오늘 여기 상담 그룹에 이렇게 왔고요. 여기가 참 만남 진짜로 만나야 되니까 뭐든지 다 노출, 뭐든지 다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이 실제 듣는 분에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어떤 사실을 낱낱이 얘기하는 것만이 치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신 것 같지요? 오히려 반치유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 것 같으세요? 선생님도 상담 공부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때는 고백만 있는 대로 한다고 해서 치유가 아닐까요? 정말 어떤 때는 누군가가 참된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자칫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상처라든가 이것은 더군다나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 그래도 용기 있게 말해서 그것이 뭐 다 수용이 되고 하면 괜찮으나 우리는 다 전문가도 아니고 뭐 부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흔한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상담하실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새 학교 폭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의뢰를 해갖고 우리 상담 선생님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담임 선생님들이 문제라고 하는 애들 그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담임 선생님들이 얘는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다 해서 이제 하는데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얘기하기 전에 가정 환경이라든가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먼저 물어봤어요. 목적은 우리는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면 그 중에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와서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선 자기가 맞았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얘가 저기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한다. 우리 아버지는 밤마다 나를 뭐 저기 한다. 그러면은 얘가 뭐 말을 하는 거는 있는데 사실을 얘기했을지는 모르나.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기가 쉽겠어요. 애들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쟤는 고정관념 쟤는 뭐 아빠가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에 가서도 말을 하고 또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을 무조건 얘기하라고 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그 사람이나 당사자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치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을 한다든지 뭐 감춰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도 많이 주변 분들에게서 듣는 경우가 오히려 잘못하면은 이거는 말을 하고 치유를 하고 힐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하면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남이 함부로 분석을 한다든가 준비가 안 되는데 함부로 비판을 그래서 당신은 그렇구나. 너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는 안 그래도 아픈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더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여기서 특히나 불교 상담적 접근이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요. 누군가를 상담하겠다, 해결을 내가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은 다 너무 좋은데요. 마음은 좋죠. 자기도 모르게 분석을 한다거나 아직 신뢰관계가 되지 않은 경우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내려버리거나 이러면은 당사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 맞다나 우리가 상담이다 명상이다 불자라고 해서 남을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그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는 있는 대로 고백을 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는 것. 오로지 목적은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때로는 기다려서 아직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기다리고 자기를 보호해 가면서요. 감당할 수 있는 거를 말하게끔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가 도움의 길입니다. 이건 사실 상담가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참 만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 서로 배려해 가면서 오로지 목적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만 되어야 된다. 잘못하면 궁금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것을 물어볼 때 자신의 의도가 정말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그러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집단이라든가 집단 활동, 집단 상담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집단 지도자나 앞에서 이끄는 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참 만남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심리학의 그 흐름 중에서 인간 중심 그리고 자아초를 말하게 된 배경 속에는 인간을 좀 통합적으로 봅시다. 너무 부정적이거나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누거나 어떤 몇 가지 측면으로 인간을 다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렇죠. 분들이 뭐 자아 방어 그렇죠? 든가 뭐 투사를 한다든가 억압 이런 자 보세요. 그분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론에서 그런 일이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또 다른 굉장히 선하고 또 같이 갖고 있다고요. 저는 그러한 것을 단편적인 면 당신은 이러니까 그렇다라고만 파악을 했다라는 또 다른 측면을 통합적으로 관점이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규정되고 통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의식은 계속해서 잠재력을 가진 자기의 있는 그런 존재. 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뭐 연봉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자기 마음에 무한한 우주 같은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희망 실제로 이것이 긍정 심리학에도 어떤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긍정 심리학 2000년대 굉장히 많이 뿌리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잠재력,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개인 의식보다 훨씬 의식 차원의 가능성, 네, 그것을 자아철이 형성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진행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도 이렇게 하셨다면은 한번 이제 댁에 가셔서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제한적인 존재로 보시지는 않는지 또 어떤 한두 가지의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으로만 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마음속에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희망도 우리가 한번 같이 피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